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5월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날 연휴로 쉬고 왔는데요. 잘들 정말 쉬셨습니다. 투자자들에게도 정말 보약 같은 휴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 무역 협상과 관련된 파열음이 굉장히 크게 있었고요. 중국 증시가 5%나 이제 밀려난 상황이어서 우리도 장을 열렸다면 뭐 상당 부분 충격을 받았을 걸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뭐 극적으로 지금 변화가 돼가면서 결국은 이제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리는 고위급 협상에 중국이 참여할 것이냐 아니냐가 향후 정세를 판가하는 시금석이 될 텐데요. 류호 총리를 비롯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쪽으로 다시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낙폭을 빠르게 좁혔습니다. 다우가 0.2%, 나스닥이 0.5%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이것보다 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이 문제가 아직까지 봉합이 안 되고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 초반에 이 문제를 다시 짚으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5월이 시작돼서 이제 5월장 흐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말 사이에 또 느닷없이 연휴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언론들은 이제 위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네. 그 얘기가 있었고요. 전개되는 과정 그 얘기부터 좀 하면서 5월 증시 이야기 풀어주시죠. 사실 시장 분위기가 연휴 전 시장과 연휴 이후의 시장으로 갈리는 듯 보입니다. 근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미증시가 상당 부분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제 미증시가 2%, 3% 뚝 분질러진 채로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가뜩이나 이제 어제 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적지 않은 충격으로 출발을 했을 거고 채워낼 동력을 아마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제 미증시는 0.2%대, 0.5%대 요 정도 밀리는 흐름이었죠. 장중에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들어 올리면서 끝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거예요. 10일부터입니다. 오늘이 7일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다음 달부터 다다음 달부터 10%가 25%로 관세가 올라갑니다. 이러면 사실 겁 좀 날만 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협상을 쭉 해오다가 그럼 협상 드랍을 선언하고 협상 드랍한 다음에 원래 예정대로 관세를 올려잡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거 당장 지난 주말에 이제 이 트윗을 하면서 다음 주 금요일서부터라고 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협상의 달인이 하는 협상이 아니고 사실 외신에서 이제 표현을 했었던 것처럼 사실상 위협에 가깝죠. 그래서 만약에 이 위협에 대해서 이번 주에 있을 이 중국 무역 대표단이 방미 일정을 취소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협상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충격이었겠습니다만 예정대로 또 규모는 좀 축소될 수 있지만 방미는 예정대로 한다라는 뉴스가 흘러나오면서 그래 이게 사실상 협상 막판에 기선제압 용도겠지 이게 정말 협상이 깨진 거냐라는 쪽의 의구심을 또 만들어내면서 장중 저점보다는 좀 들어 올린 것 같습니다. 해프닝이라고 본다면은 일종의 텐트럼 발작 정도로 읽겠습니다만 이게 해프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연휴 이전의 증시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세 가지 기대감이 있었어요. 오늘 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주말 사이에 뉴스가 좀 노이즈가 나오면서 다소 좀 어그러지긴 했습니다만 연휴 이전에 우리가 세 가지 기대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FOMC가 이제 끝났죠. FOMC에서 나왔었던 이 파월 반응 다소 좀 덜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평가.
다소 좀 격하게 표현하면 뭐 매파적이었다라는 라는 평가가 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는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라는 점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이거 금리 내리면 이거 실제로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그만큼 안 좋습니다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시장의 호재일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가능성을 선을 그어줬죠. 그래서 과도한 금리나 기대감에 대해서 시장이 오버페이스 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선을 그어줬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 요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좀 노이즈가 끼긴 했습니다만 곧 미국과 중국이 해결 본다라는 기대감이 또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대한민국 경기가 그래도 저점은 지나가고 있다. 뭐 이번에 수출 데이터가 뭐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만 뭐 예상보다는 뭐 최하로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잘 나온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5월 증시에 녹일 예정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있었던 노이즈가 끼면서 약간 뭐 두 번째 포인트 이 미중이 곧 해결 본다라는 부분이 좀 어긋나긴 했습니다만 아예 뭐 덮어졌다, 뭐 끝났다라고 읽기에는 다소 좀 성급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존에 뭐 연휴 이전에 봤었던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일단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그래 결국 미국과 중국은 으르렁거리다가 서로 깨지고 나가서 협상이 뭐 아예 끝나버렸다라고 가면은 다음 주 증시에서는 그럼 추가적인 마이너스 포인트를 반영할 룸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부분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전날 미증시가 얘기해 줬었던 것처럼 10일 날 뭐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뭐 관세가 10%에서 25%로 전체 다 올라붙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기정사실로 깔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뭐 시장 흔들리면 5월 달에는 이 얘기 꼭 나와요. 예. 뭐 저도 이 표를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그때 보여드리면서 뭐 세린 메이라는 격언이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는 아닐 겁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주말 사이에 한번 흔들리고 나니까 커봐 세린 메이라니까 라고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뭐 첨언을 드리면 이게 2000년도 이후에 데이터가 누적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거 데이터로서 가치가 없어요라고 얘기하기에도 사실상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예. 하지만 우리 작년 증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작년 증시 어땠어요? 지긋지긋했잖아요. 그래서 눌려있던 자리에서 올해 돌아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도 5월 증시는 팔고 본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뉴스가 흔들리고 나니까 또 이 그림들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여전히 저는 이 그림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연준입니다. 만약에 연준이 트럼프가 이 금리 내리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시장에서 줏대 없이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준장은 본인이 해야 되는 얘기, 본인이 끌고 가야 되는 스토리들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최근 근원 물가 하락이 2%가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넘어가면은 연준도 등 떠밀려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유가 빠진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겠습니다만 근원 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금리 올려야 됩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는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빠지면 이거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불러 일으켜질 수도 있는데 연준에서는 그 부분에 선을 그은 부분이 전 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원 물가 하락되는 게 일시적인 것 같다.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유가가 지금 상당 부분 낙폭에서 회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빠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기준을 맞추게 되면 또 근원물가 올라갔을 때 거봐 금리 올려야 된다니까 라는 쪽으로 얘기가 또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이즈를 연준이 방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전
잘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플레 부담에서 떨어진 부분, 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했으니까 금리 인하 푸시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실제로 금리 인하가 돼서 전 그게 호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에 대한 과도한 금리 인하의 기대에 대해서 선을 그어줬다라는 부분이 전 가장 큰 포인트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시장에서 표현된 바는 이 그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5월 FOMC 이전의 인하 확률과 5월 FOMC 이후의 인하 확률을 보게 되면 12월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올해 말에 금리 인하 확률이 66%대에서 50%대로 크게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도 절반의 확률로 떨어진다라고 봤는데 9월에는 30%로 인하 확률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5월 FOMC 이전의 시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안 좋으면 금리 내릴 수도 있어라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금리 떨어지면 시장이 좋습니다라는 이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만 선호하는 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거 시장이 안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시장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경기 부족하니까 금리 까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시장을 더 끌어올리기에는 돈의 힘으로 더 밀어올리기에는 상당 부분 부담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을 그어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좀 그러면은 연휴 이전에 우리가 3가지 기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부담되는 포인트도 2가지만 좀 찝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는 미중이 다음 주 방송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미중이 정말 손 털고 끝냈다. 그건 시장에 분명한 부담이 되겠죠. 2번째 부담 포인트는 요즘 NDF 기준으로 1170원 넘나드는 환율 얘기입니다. 달러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강세 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원화는 더더군다나 더 마이너스 요인을 찾을 겁니다. 우리가 4월 달에 배당금, 송금에 대한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 일시적으로 좀 마이너스 요인들이 깊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달러가 추가적으로 기조적 강세를 띄워버리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원화 약세에 대한 부담을 더 얻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화가 역으로 표시한 거예요. 위로 갈수록 원달러가 빠지는 거니까 원화 강세인 그림이죠. 원화 강세일 때 외국인들 사서 들어오고 원화 약세일 때 외국인 팔고 원화 강세일 때 사고 원화 약세일 때 팔고 이거 늘상 봐오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부담 포인트로는 환율 찝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큰 폭의 낙폭 이후에 2018년도에 돌아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사실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딱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 선을 그어준 연준이 그렇다라 그래서 금리를 올리겠습니다라는 스탠스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달러를 올릴 수 있는 힘은 약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트럼프 한마디에 위안화 한번 뚝 분질러지고 나니까 원화가 또 다시 한번 약세룸으로 들어갔었던 그림인데요. 해프닝이라고 본다면 이 그림에서 추가적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림이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4월 수출 얘기인데 이게 마이너스 6.5 나올 줄 알았어요. 예상치가 마이너스 6.5였습니다. 근데 뚜껑 딱 열어보니까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2%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그림은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물량값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가 면에서 좀 많이 빠졌죠. 다음 코너에서 제가 반도체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반도체 가격이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단가 부분에서 좀 빠지면서 마이너스가 만들어진 거지 물량 부분에서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업의 어닝을 볼 때 늘었다가 일시적으로 일회성 비용 반영되면서 사실 줄어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업도 한두 개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매출이 찌그러지는 거는 회사가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찌그러지고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이제 영업활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경계 요인으로 이제 분명히 삼아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수출 데이터에서도 보게 되면은 물량값의 급락이 아니고 단가면에서의 급락이었기 때문에 반도체에 워낙 의존도가 컸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마이너스가 반영되면서 좀
이 우려감을 높였었던 상황인데요. 주말 사이에 뭐 미중 관련된 얘기들이 좀 부담을 안겨주는 이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만 전날 미증시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말 잘못될 겁니다라고 읽는 그림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어제 장중에 보여줬었던 중국 증시의 부담이 분명 오늘 존재하겠습니다만 전일 미증시가 상당 부분 쉴드를 쳐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문 안 열었던 우리 국내 증시는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그나마 네. 다행. 그래서 어제 문 안 열고 오늘 열어주는 게 상당 부분 좀 마이너스 요인을 희석시키고 오늘 증시 시초가야 분명히 낮겠습니다만 시초 이후에 추가적으로 음봉으로 밀고 내려가는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태풍을 뭐 좀 피해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문 열었으면은 사실 뭐 그러게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예.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사실 주말에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워낙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문제가 크기 때문에요. 4월에 이제 뭐 금요일 날 이제 4월 미국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굉장히 나왔지 잘 않습니까? 나왔었죠. 예. 그때까지 분위기 좋았고 또 북한이 동해상에 뭘 쐈어요. 네. 예. 과거 같은 미사일일 텐데 뭐 미사일이다 발사체다 이렇게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서로 가면서 그 문제도 뭐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그 뉴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발사체를 발사하고 나서 네. 사실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좀 엇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야 니네 똑바로 안 하니까 뭐 다시 또 김정은이가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압박 카드를 썼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좀 엮여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팩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경고했다. 중국도 그러면 뭐 우리도 못해 이렇게 나갔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거고 사실 뭐 종목이나 업종 얘기하는 게 오늘 아침에 상당히 무의미할 텐데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희석됐기 때문에 전략을 위해서 뭐 섹터 얘기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이닉스 차트 한번 열어주실 수 있으면은 네. 차트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좀 길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제가 한 몇 주 됐어요. 네, 뭐, 한 3주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젠 하이닉스 한번 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입에서 하이닉스 얘기가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반도체 얘기할 때 삼성전자 타픽으로 그렇죠. 얘기하지 하이닉스를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사이클 쪽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까? 업사이클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다운사이클은 아닐 겁니다라고 읽으니까 제가 하이닉스를 제시를 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사실 그 이후의 시장이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았어요. 일봉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뭐 하이닉스가 이 시장이 꼭 이렇게 좀 강한 시장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시면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마이너스보다는 훨씬 더 아웃퍼폼을 띱니다. 그래서 뭐 수급으로 봐도 뭐 굉장히 뭐 양호한 수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하이닉스는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갤럭시도 있고 뭐 이 퀀텀 닷도 있고 예.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많잖아요. 가전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온리 메모리입니다. 온리 메모리면 그럼 이 메모리 이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하이닉스 가격이 움직이겠어요. 요걸 한번 보시면 YOY만 보는 건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니까 딱 반토막 난 거죠. 예, 그래서 이 낸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한 60% 가까이 빠진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마이너스를 찍는다? 사실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일시에 다 셧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뭐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만 요즘 반도체 시장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반도체는요. 너나 나나 찍어내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딱 메이커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과점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얘기할 때 다 무슨 얘기예요? 물량 조절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기존의 캐펙스 증가에 대해서 투자 계획 잡아놨었던 거를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밑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 조절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고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가격은 떨어지고 재고는 올라가고 이 얘기하면서 사실 시장에서 뭐 물고 물리는 관계로 가격이 계속 내려왔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뭐 반도체 가격 더 엎어진다라고 보는 이 시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 딱 반토막 난 가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음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벌었다, 못 벌었다, 벌었다, 못 벌었다.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벌고 못 벌고, 벌고 못 벌고, 벌고 못. 이 사이클이 굉장히 좁았어요. 과거에는 거의 뭐 1년 턴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벌면 투자하고 못 벌면은 투자 줄이고, 벌면 투자하고 못 벌면 투자 줄이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클이 길어지죠. 못 버는 구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벌고 못 벌고, 벌고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메이커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 그림에서도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반도체 가격이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아니고 그냥 주가 차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그럼 이런 주가 차트 보면 뭐라 그래요? 저점을 올려가는 거죠? 네, 네. 저점을 올리면서 네. 우상향하고 있구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읽어도 좋을 시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을 봤었던 벌고 못 벌고가 워낙 빈번하게 나왔었던 그 사이클에서 벗어난 지 이미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지금 전년 대비 반토막 난 이 반도체 가격을 보면서 더 밀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그림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차트 한번 다시 열어보시죠. 서플러스 글로벌 한번 열어주시죠. 서플러스 글로벌이 뭐 하는 회사인지 다들 아실 테니까 예. 반도체 중고 장비 매매하는 오래전에 애들이잖아요.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예전에도 예.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반도체 한번 엎어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누가 죽어요? 서플러스가 장비업체. 죽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서플러스가 올라오고 있으면 반도체 저점부 찍었을 거야 라는 쪽으로 배팅하는 시각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플러스 글로벌이 최근에 올랐냐 떨어졌냐를 보면 알겠네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네. 서플러스 글로벌은 이미 뭐 망가진 가격에서는 상당 부분 돌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뭐 그저께 거래였죠. 그저께 이 거래일 전 거래였죠.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한번 크게 뚫었고 금요일에 눌림이 한번 나왔고 그래서 오늘 보나마나 뭐 시장 부담을 안고 출발은 좀 하겠습니다만 뭐 각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지금 현재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얘네들이 영업이익률 단으로 봤을 때 못 벌고 있으면은 멀티 더 주세요라는 얘기를 사실 못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멀티가 얼마 안 나오죠. 왜냐하면 중고 장비를 사고 파는 단순 매매업이다 보니까 이게 뭐 장비주만큼의 장비를 개발하는 이 마치 게임으로 보면은 뭐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멀티가 다른 것처럼 얘네들이 그 장비를 개발하지 않다 보니까 고멀티를 주지 않습니다. 단순 매매를 하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을 크게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큰 뭐 영업이익률 하락을 끌고 왔습니다만 끌고 와서 얼마예요? 끌고 와서 18%예요. 그래서 작지 않은 영업이익률 구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 비중이 작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당 부분 고도화된 설비들을 사용하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기술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쓰던 기계 팔아먹는 게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 비중이 작지 않았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얘기 나왔을 때 적지 않게 빠졌던 게 사실 서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최근 돌아 나오고 있는 모습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수출이 그럼 작년에 망가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여전히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최근 하이닉스 분위기를 본다 하더라도 서플러스가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매매하다 보면은 매입가 대비해서 손해 보고 파는 것도 있고 이익 보고 파는 것도 있을 텐데 저 무시무시한 영업이익률을 뽑아내는 걸로 봤을 때는 손해 보고 파는 거는 조금 손해 보고 팔고 이익 보고 파는 거는 엄청 이익 보고 판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간 매매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영업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기관 수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점, 그리고 거래를 동반한
이평선 동파를 크게 시도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에 점수를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말에 흔들리는 뉴스가 아니었으면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을 만한 상황인데 뭐 그런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뭐 이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니겠느냐. 긍정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줄 코멘트 간략하게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니까 뭐 느려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뒤로 밀려나는 국면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기존의 뷰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